지금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술을 조롱하던 중국과 유럽이 하루 만에 한국의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2천억 원을 주고 세계 최고의 스위스 설계도를 통째로 사들이고 기고만장했던 중국. 하지만 거친 파도와 소금기 앞에서 17만 통읍 중국의 최신형 배들마저 심장이 멎은 채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중국산 배들이 멈춰서자 글로벌 물류망은 패닉에 빠졌고 런던의 엘리트들은 수천억 원의 위약금 폭탄의 회사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무시했던 바다의 심장 박동을 한국 홀로 지켜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엔진이 단 한 번의 고장 없이 망망대해를 뚫고 나갔고 이 소식에 미국마저 200조 원을 싸들고 한국의 줄을 서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 바다를 홀로 지켜낸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산 엔진이라니요? 이건 명백한 돈 낭비입니다. 결제판을 펼치자마자 맨 위에 놓인 제안서 제목을 확인한 저는 더 읽어볼 것도 없이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류 한 장 한 장을 만년필 끝으로 짚어가며 꼼꼼히 살폈을 제가 그날만큼은 단 세 줄을 읽고 펜을 던지듯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 깎아 만든 선박 엔진을 우리 선단에 추가로 들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색이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로열마린의 공식 결제 서류에 쇳가루나 마시는 아시아의 하청 공장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어요. 도대체 어느 부서에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당장 불러세워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제안서를 두 손으로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가 길게 갈라지는 소리가 회의실의 두툼한 카펫 위로 짧게 흩어졌죠. 반으로 또 반으로 접어가며 갈기갈기 찢은 종이 조각을 마호가니 책상 옆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통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이 방은 완벽하게 고요했어요.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더군요. 누구 하나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말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셔츠 소매에 커프스 단추를 매만졌습니다. 이런 사소한 결제 하나에 흔들릴 만큼 우리 회사가 가벼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콜린 뱅크로프트 글로벌 해운사 로열마린에서 35년 동안 선박의 위험을 관리해온 수석 관리자입니다. 그 3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세빌로에서 맞춘 3피스 정장을 한 치의 구김도 없이 차려입고 넥타이 핀의 각도를 거울 앞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맞추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톱은 늘 짧고 단정하게 다듬었고 만년필을 쥘 때조차 손가락에 군더더기 힘이 들어가는 법이 없었죠. 저에게 그 빈틈없는 차림새는 곧 통제력이었고 통제력은 곧 유럽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기계는 유럽 천재들의 책상 위, 그 펜 끝에서 태어난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단 하나의 신념이었죠. 향긋한 에스프레소 향과 은은한 조명, 온도와 습도까지 완벽하게 통제된 이 최고층 회의실이야말로 그 신념을 떠받치는 성체였습니다. 창밖으로 잿빛 안개가 자욱한 런던 금융가가 까마득히 내려다 보였지만 이 안의 공기만큼은 1년 내내 한결같았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의 속보 한 줄이 붉게 번쩍였습니다. 중국의 한 국영기업이 무려 2천억 원을 쏟아부어 세계 3대 스위스 엔진 설계 회사 하나를 통째로 사들였다는 소식이었어요. 임원 몇몇의 얼굴에 옅은 긴장이 스쳤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콜린, 중국이 설계 원천 기술까지 손에 넣었다면 시장의 판도가 통째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위기감 대신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위기라니요. 저에게 그것은 더없이 반가운 승전보였어요. 도면의 원천을 누가 쥐느냐? 결국 세상은 그 한 가지로 갈리는 법이니까요. 흔들리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드디어 도면이나 베껴 쓰던 아시아의 하청 공장들 숨통을 끊을 때가 온 겁니다. 제 목소리에 회의실 곳곳에서 낮은 탄성과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그 분위기를 깬 건 테이블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막내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에이드리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군요. 24살, 우리 부서에서 가장 어린 친구였습니다.
수석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 거대한 저속 엔진을 직접 바다에서 굴려본 실전 데이터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도면을 샀다고 경험까지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드리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끝까지 또박또박했어요.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젊은 친구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아이의 새하얗게 굳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법 용기를 냈구나 싶었지만 그뿐이었죠. 숫자만 들여다보며 자란 친구가 바다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저에게는 어쩐지 가소롭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드리언,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완벽한 레시피만 있으면 밀가루 반죽은 원숭이도 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임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막내의 얼굴이 귀 밑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고개를 푹 떨구더군요. 그 누구도 그 친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침묵이야말로 제 권위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 여기며 흐뭇해했어요.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면 어째서 한 번도 바다에 나가본 적 없는 우리 책상이 이 거대한 선단을 굴리고 있겠습니까? 상석에 앉아있던 사장 올리버 스테노프가 쿠바산 씨가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껄껄 웃었습니다. 역시 콜린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 있으니 내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는 거지.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벽에서 가장 빛이 잘 드는 자리에 걸린 액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반사 유리 안에 티끌 하나 없이 빳빳하게 펼쳐진 스위스 엔진 도면이었죠. 바다의 습기도 파도의 뒤틀림도 그 어떤 현실의 불순물도 끼어들 틈 없는 순수한 선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리 액자를 손가락으로 거만하게 툭툭 쳤습니다. 이 완벽한 기하학적 선이 곧 법이고 진리입니다. 조립공들의 땀 냄새 나는 경험 따위는 기계공학에서 한낱 불순물일 뿐이에요. 제 한마디 한마디에 임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 하나하나가 제 평생을 증명해 준다고 믿었어요.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중국이 그 스위스 도면대로 처음 깎아낸 17만 통읍 최신형 LNG선 엔진들의 우리 회사의 보증 도장을 찍는 일이었죠.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검수 보고서가 아직 단 한 장도 제 책상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대체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도면이 완벽한데 굳이 바다 건너 공장까지 사람을 보내 그 무거운 쇳덩이를 일일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만년필 대신 묵직한 결제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에 닿는 도장에 서늘하고 단단한 무게가 제 권력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고 등급 안전 승인, 1000억 원대 보험 승인, 서류 위에 도장을 쾅쾅 연달아 내리찍는 제 손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번지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저는 이 한 번의 손짓으로 거대한 바다 하나가 우리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확신했어요. 도장이 찍히기 무섭게 회의실 한쪽에서 샴페인 코르크가 경쾌하게 터졌습니다. 임원들이 크리스털 잔을 부딪히며 환호했어요. 누군가는 제 어깨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새 시대가 열렸다며 잔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차가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잔 속에서 작은 기포들이 쉴 새 없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마치 우리 회사의 앞날 같아 흐뭇했어요. 종이 한 장이면 전 세계의 바다도 아시아의 그 수많은 노동자들도 우리 손바닥 위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그 짜릿한 확신에 저는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잔을 비우고 돌아서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에이드리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모두가 웃고 마시는데 그 친구만은 입을 꾹 다문 채 결제가 끝난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새파랗게 질린 그 얼굴이 어쩐지 제 눈에 오래도록 남더군요.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그 느낌을 떨쳐냈어요. 35년을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제 판단이 고작 24살짜리 막내의 표정 하나에 흔들릴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 서늘함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날 밤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는 평소처럼 향긋한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의 잿빛 하늘 아래로 금융가의 첨탑들이 안개 속에 잠겨 있었고 제 사무실 안은 늘 그렇듯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고요했어요.
저는 결제가 끝난 중국산 엔진 서류를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 쇳덩이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우리 회사에 돈을 실어 나를 일만 남았다고 믿었죠. 손끝에 닿는 도자기, 잔의 온기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 위성 전화가 고막을 찢을 듯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운항 관제실 직원의 새파랗게 질린 목소리였어요. 수석님, 큰일 났습니다. 셋이 글래드스톤호가 멈췄습니다. 호주 글래드스톤 앞바다 한복판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셋이 글래드스톤 호라면 2,500억 원짜리, 우리 선단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LNG선이었거든요. 상하이에서 야심차게 출항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새 배였습니다. 다시 말해봐. 멈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엔진을 다시 돌려봤나?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어요. 그런 배가 멈춰 섰다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저는 같은 질문을 2번이나 되물었습니다. 보고는 되물을수록 더 끔찍해졌습니다. 17만 톤짜리 거대한 배의 심장, 그러니까 추진 엔진 4기 가운데 3기가 거의 동시에 멎어버렸다는 겁니다. 영하 163도로 얼린 가스를 가득 실은 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대로 침묵해버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엔진은 스위스 원본 도면과 밀리미터 단위까지 똑같이 깎아낸 거야. 내가 직접 도면과 100% 일치한다는 도장을 찍었단 말이야. 저는 빳빳하게 매여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제 목을 단정하게 조여주던 그 매듭이 그날따라 숨통을 틀어막는 올가미처럼만 느껴졌어요. 관제실 직원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현장에서도 원인을 도무지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만 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싱가포르의 에이드리언으로부터 이메일이 연달아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석님, 최근 한 달 사이 중국산 엔진을 단 배들의 해상 전원 상실 비율이 전달 대비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후벼 팠어요. 회의실에서 그 친구의 경고를 비웃었던 제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일 거야. 데이터가 잠시 튄 것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화면 속에서 새빨갛게 치솟는 그래프는 제 변명을 비웃듯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배가 멈춰 선 위치였습니다. 하필이면 휴대폰 전파 한 줄기 잡히지 않고 끌어줄 예인선 한 척 보이지 않는 남태평양 한복판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도 며칠이 걸리는 망망대해,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 배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둥둥 떠 있었습니다. 화주에게 물어내야 할 지연 배상금이 하루에 수억 원씩 허공으로 증발하기 시작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약금 계산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숫자들이 분 단위로 불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셔츠가 등판에 척 달라붙도록 식은땀이 배어나왔어요. 평생 숫자로 세상을 통제해온 제가 처음으로 숫자에게 멱살을 잡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운항 관제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셋이 글래드스톤호 말고 다른 배들은 어떤가? 같은 공장 엔진을 단 배들 상태를 전부 확인해. 제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한층 더 옥죄었습니다. 인도양을 지나던 배 한 척에서도 엔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대서양의 또 다른 배는 출력이 절반으로 떨어진 채 간신히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한 척의 고장은 사고라 부를 수 있어도 여러 척이 동시에 앓는다면 그건 더 이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 동안 손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부품 명세서, 조립도면, 검사 기록을 한 장 한 장 뒤집어가며 오류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들여다봐도 서류상으로는 단 한 군데도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나사 하나, 배선 한 가닥까지 도면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기계는 종이 위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데 정작 바다 위에서는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면이 진리라면 어째서 그 진리대로 만든 배가 숨을 멈춘 걸까요?
이 기괴한 모순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선 채 같은 서류만 몇 번이고 다시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스위스 엔진 도면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선들의 집합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도면은 제게 법이자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깨끗한 선들이 어쩐지 차갑고 공허하게만 느껴졌어요. 저 도면 어디에도 파도가 치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짠 소금기도, 끝없이 출렁이는 진동도, 영하의 추위에 쇳덩이가 어떻게 뒤틀리는지도 그 안에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걸 느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 몇이 들어왔지만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쾌한 지시를 쏟아냈을 제가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으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천천히 짓눌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런던의 안개가 어느새 사무실 안까지 스며든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레 따뜻한 차를 권했지만 저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이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샴페인을 들이켜던 제 모습이 떠올라 저는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때의 저는 종이 한 장으로 온 바다를 호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종이 한 장이 왜 무너졌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한 채 식은 땀만 흘리고 있었죠. 자신감이라는 것이 이토록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는 의문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주단지처럼 떠받들어온 그 종이 한 장에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닐까? 도면이 완벽한데도 배가 죽었다면 도면이 미처 채우지 못한 무언가가 분명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한 번 갈라지기 시작한 의심의 금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을 떠받쳐온 제 신념의 바닥에서 처음으로 가느다란 균열이 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완벽한 머리를 가졌다고 믿었던 거대한 괴수가 정작 제 몸뚱이 하나 가누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어요. 셋이 글래드스톤호 한 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서늘한 예감이 차가운 손가락처럼 제 목덜미를 쓸어내렸습니다. 같은 도면, 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수십 척의 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도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 손으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리찍었던 바로 그 도장이었어요. 그 붉은 인주 자국이 이제는 제가 저지른 죄의 낙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이 작은 쇠붙이 하나가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배를 멈춰 세울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책상 위 서류로는 결코 찾아낼 수 없는 아주 깊고 근본적인 무언가가 말이죠. 저는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종이만 들여다봐서는 평생 알 수 없을 그 답을 이제는 제 두 발로 직접 찾아 나서야만 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는 그날 밤 당장 상하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려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길 게 아니라 그 엔진을 직접 깎아낸 공장을 두 눈으로 봐야 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면은 완벽한데 배는 죽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빙빙 맴돌았어요. 새벽녘 상하이 공항에 내렸을 때 제 빳빳하던 와이셔츠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확신을 품고 있었어요. 분명 조립과정 어딘가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거라고 도면 자체는 결코 틀렸을 리 없다고 말이죠. 그 실수만 찾아내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저는 넥타이를 다시 단단히 고쳐맸어요. 중국 공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동화 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사람의 손길이라곤 거의 닿지 않는 그곳에서 번쩍이는 로봇 팔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스위스 도면대로 쇳덩이를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밀도로만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저는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부품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도면과 어긋난 곳이 없었죠. 이게 다 도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묻자 안내를 맡은 현지 책임자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차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그는 한껏 어깨를 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라인 곳곳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부품의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조립 간격은 자로 잰 듯 일정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 정밀함은 런던의 어느 공장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기계가 어떻게 바다에서 죽는단 말입니까? 혹시 운송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건 아닙니까? 아니면 연료에 문제가 있었거나. 제가 묻자 책임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됐고 검사 기록에도 이상은 없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라인에서 찍어낸 엔진들이 정작 바다에만 나가면 줄줄이 고철 덩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순 앞에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흠잡을 데 없는 로봇이 흠잡을 데 없는 도면대로 깎아냈는데 어째서 그 결과물은 바다에서 숨을 멈추는 걸까요? 종이도 완벽하고 기계도 완벽한데 배가 죽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저는 라인 한가운데에 멈춰선 채 한참을 멍하니 로봇 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공식이 눈앞에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굵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헛수고일세. 돌아보니 바닷바람에 절어 빳빳해진 낡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깃까지 세워 입은 사내가 서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코끝을 찌르는 독한 담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럽 해사안전청에서 파견된 수석조사관 옌스 크리스티안센이었죠. 깔끔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저와는 정반대인 거친 바다 냄새가 온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옌스는 말아 피우던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로 바다를 재단하는 인간들에 대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꼭 이런 식이지. 배가 멈추고 나서야 비행기를 타고 와서 깨끗한 구두로 공장 바닥을 밟고 다니거든. 옌스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저는 발끈했지만 막상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 번쩍이는 구두 위로 어느새 시꺼먼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평생 한 번도 더럽혀진 적 없던 그 구두를 내려다보며 저는 묘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옌스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가슴팍에 거칠게 툭 던졌습니다. 얼떨결에 받아든 그 서류에는 새빨간 경고 표시가 페이지마다 빼곡했어요. 전 세계 바다에서 올라온 실제 고장 기록, 그러니까 살아있는 데이터였습니다. 콜린, 당신이 그토록 떠받드는 그 스위스 도면을 펴보게. 거기에 이게 적혀있나? 한번 찾아봐. 옌스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찍힌 붉은 숫자들은 제가 평생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종류의 고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항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멈춰 선 배, 항해 도중 출력이 절반으로 떨어진 배, 입항을 코앞에 두고 엔진이 통째로 꺼져버린 배, 하나같이 도면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새 배들이었어요. 저는 그 목록을 넘기며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라면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고장 로그에는 완벽하다는 스위스 도면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항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의 짠 소금기가 금속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끝없이 출렁이는 파도의 진동이 부품을 어떻게 뒤틀어 놓는지 그 수치들이 새빨갛게 찍혀 있었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콜린, 저 쇳덩이는 당신 책상 위가 아니라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굴러가는 거야. 도면에 소금기와 진동을 입히는 법을 저들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사지 못했어. 옌스의 차가운 한마디가 제 정수리를 그대로 내리꽂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제야 저는 끔찍한 진실의 첫 껍데기가 벗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아하고 깨끗한 그 공학 도면에는
바다의 습도도, 파도의 뒤틀림도, 연료에 섞인 미세한 불순물도 단 한 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도면 위에서는 더럽고 거추장스러운 불순물에 불과했지만 막상 바다로 나가면 배의 심장을 멈춰 세우는 진짜 변수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 변수들을 무시해도 좋다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믿어왔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발밑이 통째로 꺼지는 것만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바다를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도는 사무실에서 도면 위의 선만 들여다보며 그것이 곧 바다의 전부라 착각해왔던 거죠. 옌스의 말 맞다나 도면은 바다의 그림자조차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평생 쌓아온 제 자부심에 굵은 금이 쩍 하고 갈라졌어요. 그럼 이 끔찍한 변수들을 대체 누가 잡고 있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도면에도 없고 세계 최고의 로봇도 잡아내지 못하는 그 변수들을 누군가는 분명 다스려 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바다 위에서 멀쩡히 굴러가던 그 수많은 배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옌스는 제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고는 천천히 연기를 내뱉었을 뿐이죠.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옌스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입안이 바싹 말라오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그 답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옌스는 말없이 손가락을 들어 바다 건너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시끄러운 쇳소리와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는 대한민국 창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평생 아시아의 하청 조립 공장이라며 코웃음 치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도면을 산 건 중국이지만 그 도면을 진짜 배로 만들어 온 건 저쪽 사람들이야? 가서 직접 보면 알게 될 걸세. 옌스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떠받쳐온 제 자존심이 그쪽으로 발을 옮기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 두 발은 이미 그 거칠고 시끄러운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저 텅 빈 미완성의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멀쩡히 배를 굴려왔단 말입니까? 도면에 없는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정말 그 시끄러운 공장 안에 있다면 저는 평생 헛것을 떠받들며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는 제 손이 어쩐지 가볍게 떨려왔어요. 대한민국 창원의 한화 엔진 조립 공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귀를 틀어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거대한 기계음이 사방에서 쏟아졌고 매캐한 용적 가스가 코 속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어요. 런던의 그 완벽하게 통제된 고요함과는 정반대인 거칠고 시끄럽고 뜨거운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수십 톤짜리 쇳덩이를 옮기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제 번쩍이는 명품 구두 위로 시꺼먼 기름때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제 구두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곧 권이었고 번쩍이는 명품 정장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장식에 불과했어요. 저는 갑자기 제가 입은 3피스 정장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저를 보호해주던 그 갑옷이 이 거친 현장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으니까요. 공장 안의 공기는 뜨겁고 끈적했고 쇳가루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가루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빛바랜 남색 정비복을 입은 노장이었습니다. 40년 차 총괄 기장 강태석이라 했어요. 묵직하고 단단한 바위 같은 체구에 표정이라곤 거의 없는 무뚝뚝한 얼굴이었죠. 멀리 런던에서 날아온 손님이라고 굽실거리거나 환대하는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강 기장은 그저 짧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묵묵히 앞장서 걸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무심한 태도에 살짝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답을 들어야 했기에 저는 그 넓은 등을 따라 공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강 기장의 손이 제 눈에 들어온 건 그때였습니다.
두툼하고 거친 그 손은 아무리 독한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새까만 기름때가 지문 사이사이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 손이 닿은 쇳덩이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참지 못하고 날선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강 기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들은 스위스 도면에도 없는 그 바다의 변수들을 도대체 어떤 최첨단 장비로 잡아낸 겁니까? 무슨 특수한 센서라도 쓰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평생 도면을 떠받들어 온 제가 도면도 잡지 못한 변수를 잡아냈다는 이 시끄러운 공장 앞에서 묘한 적개심마저 느꼈으니까요. 강 기장은 제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묵묵히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죠. 그러다 강 기장이 라인 한쪽에 멈춰 서더니 거대한 엔진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수만 톤짜리 기계음이 사방에서 울리는 그 난장판 속에서 노장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무언가를 듣고 있었어요. 잠시 후 강 기장이 옆에 선 젊은 기술자에게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3번 실린더 쪽 소리가 미세하게 떴다. 베어링 다시 봐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엄청난 소음 속에서 사람의 귀로 베어링 하나의 이상을 잡아낸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최첨단 로봇만 맹신하던 중국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이곳의 노장들은 기계의 숨소리를 오직 귀와 손끝의 진동만으로 읽어내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 사람의 귀로 가능한 겁니까? 무슨 측정 장비도 없이 말입니까?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강 기장은 그제야 처음으로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어요. 장비는 숫자만 보여주지 쇳덩이가 아픈지 어떤지는 안 알려줍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숫자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제게 숫자 너머의 무언가를 읽는다는 그 말은 거의 다른 세상의 타의 언어처럼 들렸으니까요. 강 기장은 긴 말하지 않고 투박한 손으로 허리춤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공장 구석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대한 철제 캐비닛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그 안에는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두꺼운 기록철들이 산더미처럼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몰라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죠.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묻자 강 기장은 그 가운데 한 권을 꺼내 제 손에 툭 쥐어 주었습니다. 표지에는 1984년이라는 숫자가 빛바랜 잉크로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초창기 서양 도면만 믿고 바다에 내보냈다가 처참하게 박살나고 표류하다 돌아온 수천 척의 배들에 대한 수리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느 배가 어느 바다에서 왜 멈췄는지, 그것을 어떻게 뜯어 고쳤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1984년 첫 조립 때부터 서양의 도면을 결코 맹신하지 않았던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깨지고 돌아온 배들을 제 손으로 일일이 고쳐가며 자기들만의 오답 노트로 그 완벽하다는 도면을 끊임없이 뜯어 고쳐 왔던 거죠. 제가 평생 진리라 떠받든 그 도면을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의심하고 깨부수고 다시 써왔던 겁니다. 캐비닛 안에 기록철은 한두 권이 아니었어요. 수백 권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것들이 마치 바다와 싸운 40년의 전사처럼 빽빽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런던의 제 사무실 벽에 액자로 걸려있던 단 한 장의 도면과 이 먼지 쌓인 캐비닛을 가득 채운 수백 권의 피눈물 나는 기록, 어느 쪽이 진짜 기계를 굴려왔는지는 이제 더 따져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바다는 서양 양반들 도면대로는 안 움직입니다. 강 기장이 덤덤한 경상도 사투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거대한 쇳덩이가 지대로 숨소리 낼락함은 이 쇳가루 냄새를 40년은 맡아봐야 아는 기라에. 과장도 없고 자랑도 없는 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커다란 망치로 정통으로 후려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낡은 기록철의 무게가 제가 평생 떠봤던 그 어떤 도면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펜으로 쓱쓱 그어놓은 선이 위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며 쇳가루를 들이마시고 손이 부서지도록 몸으로 부딪혀온 이 사람들의 미련한 40년,
바로 그 시간이 진짜 기계의 뼈대였던 겁니다. 도면은 그 뼈대 위에 얹힌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생 떠받든 것이 껍데기였고 평생 무시한 것이 알맹이였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록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어느 페이지에는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고 어느 페이지에는 기름 묻은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투박한 흔적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밤을 새워가며 쇳덩이와 씨름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문득 강 기장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리 독한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굳은 살과 새까만 기름때가 깊이 박힌 손이었죠. 그 손은 제가 평생 가장 하찮게 여겨온 바로 그 노동의 손이었습니다. 이들은 기계를 조립한 게 아니었어. 40년 동안 기계와 싸우며 그 쇳덩이를 길들이고 있었던 거였어. 저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제 입술은 어느새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런던의 안락한 사무실에서 저는 이들을 레시피만 던져주면 따라하는 하청 조립공이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레시피를 진짜 작동하게 만든 건 도면을 그린 유럽의 천재들이 아니라 이 시끄러운 공장의 노장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캐비닛 가득 쌓인 그 기록철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의 질서가 이 쇳가루 날리는 공장 안에서 통째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비닛 문을 닫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강 기장은 그런 저를 재촉하지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라인 쪽으로 걸어가 자기 일을 묵묵히 이어갈 뿐이었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그 뒷모습은 한없이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손에 쥔 기록처를 참아 내려놓지 못한 채 떨리는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등 뒤로는 여전히 거대한 기계음이 쉼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강 기장은 저를 라인 한쪽에 딸린 작은 현장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기계음이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책상 하나와 낡은 의자 몇 개가 전부인 투박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빛바랜 작업 지시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믹스 커피 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 기장은 저를 의자에 앉히더니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 앞 테이블 위로 그것을 툭 던졌습니다. 기름때에 절어 시꺼매진 테이프로 덕지덕지 기워놓은 낡은 작업 수첩 한 권과 까만 USB 하나였죠. 강 기장은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그것을 제 쪽으로 슬쩍 밀어놓고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궁금하다 했으니 한번 보이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무심한 태도에 오히려 긴장이 됐습니다. 평생 수많은 기밀 서류를 다뤄봤지만 이렇게 허름한 수첩 앞에서 손이 떨린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제 두 눈동자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세계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볼펜 글씨로 페이지마다 숫자와 메모가 가득 들어차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작업 메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원본 도면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값들이 그 낡은 수첩에는 송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료를 분사하는 타이밍을 0.1초 단위로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 바닷바람의 습도가 1% 오르내릴 때마다 나사를 조이는 힘을 얼마나 달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온도와 습도에 따라 쇳덩이의 숨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미세한 차이까지 전부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 둔 겁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넘기다 말고 한참을 멍하니 글씨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실측 데이터였어요. 도면이 채우지 못한 그 빈칸을 누군가가 40년 동안 한 칸 한 칸 직접 채워 넣었던 겁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몸으로 겪어가며 말이죠. 이건 단순한 조립 매뉴얼이 아니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숨이 가빠오는 걸 느끼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쇳덩이에 피를 돌게 하는 창조의 마법책이잖아. 제 말에 강 기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40년 동안 손에 익은 일상의 기록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무덤덤함이 저를 더욱 압도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본인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강 기장이 낡은 수첩을 다시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등이 제 시야에 확 들어왔어요. 아무리 독한 공업용 비누로 박박 문질러도 절대 지워지지 않을 굳은 살 박인 지문, 사이사이에 새까만 기름때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묘한 부끄러움에 휩싸였어요. 런던의 최고급 사무실에서 저는 늘 깨끗하고 우아한 종이 도면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종이가 이 시꺼먼 손이 채워 넣은 데이터 없이는 한낱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죠. 제가 평생 가장 더럽다고 여긴 그 기름때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훈장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싱가포르의 에이드리언이 보낸 긴급 메시지였어요. 수석님, 지금 큰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친환경 엔진이 국제시험대에 올랐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이 도면을 베끼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엔진을 직접 설계했다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화면을 쥔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굳어갔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다음 메시지에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계 7개국에서 파견된 감독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켜보는 그 깐깐한 입회 시험을 한국의 친환경 엔진이 세계 최초로 단번에 만점으로 통과해버렸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재시험도, 단 한 군데의 결함도 없었어요. 감독관 7명이 만장일치로 합격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 앞에서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의 설계도를 베끼기만 하던 아시아의 하청업체가 어느새 그 설계의 원조인 스위스마저 뛰어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파묻은 채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도면이나 베껴 쓰는 하청 공장이라 비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그 하청 공장이 세계 표준을 새로 쓰고 있다는 증거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귓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식은땀에 미끄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실의 가장 깊은 바닥을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남의 도면을 따라 그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암모니아를 태우고 압축비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미래의 엔진을 스스로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직접 써내려가는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 있었던 거죠. 돈으로 거대한 머리를, 그러니까 설계회사를 통째로 샀다고 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심장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하는 건 오직 저 쇳가루 먹은 한국 기술자들의 미련하고도 위대한 송긋 감각뿐이었어요. 진실의 가장 깊은 껍데기까지 벗겨지자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대로 털썩 소리를 내며 의자 위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슴속에서는 지독한 경외감과 그만큼이나 지독한 열패감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무시하며 발밑에 두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제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이에 이미 도달해 있었던 거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움과 충격으로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평생 저는 제가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럽의 도면이 곧 세상의 머리이고 그 머리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통째로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머리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텅 빈 껍데기였고 발밑이라 여겼던 곳에 진짜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 잔인한 역전 앞에서 저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곁눈으로 한번 쳐다본 강 기장은 아무 말 없이 낡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휘휘 저은 뒤 그것을 한 모금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세계의 질서를 통째로 뒤집어 놓은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저 평범한 우리네 기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거대하게 다가왔어요.
믹스커피를 마시는 강 기장의 거칠고 넓은 등판이 제 눈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태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무시하며 내려다봤던 아시아의 하청 공장은 애초에 신의 영역에 닿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평생이 걸렸지만 강 기장은 그것을 증명하는데 그저 믹스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식어가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다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시꺼먼 표지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저는 이 한 권이 런던의 그 어떤 도면 액자보다도 값지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죠. 이 수첩 한 권에는 한 사람이 청춘을 통째로 바쳐 쌓아 올린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첨단 장비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의 무게였어요. 저는 문득 강 기장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같은 일을 견뎌왔느냐고. 그런데 막상 입을 때려다 저는 그 질문을 삼켰어요. 묵묵히 믹스커피를 마시는 그 뒷모습이 이미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묵직한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가슴을 울렸어요. 넋이 반쯤 나간 채 의자에 앉아있던 제 눈앞으로 현장 사무실 벽에 걸린 커다란 모니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공장의 수주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붉은 글씨로 된 초대형 공시 하나가 번쩍이며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화면을 바라보다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무지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화면에 뜬 그 숫자가 사실이라면 세상의 룰이 통째로 뒤집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안경을 고쳐 쓰고 숫자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시 봐도 화면에 찍힌 그 천문학적인 금액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가슴이 묵직하게 짓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름 아닌 세계 선박 건조 1위라는 중국의 뉴양장 조선소가 자기 나라 배에 얹을 심장을 한국에 부탁하며 단 한 달 만에 도합 1조 2천억 원을 송금했다는 공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도면을 100% 소유한 주인이 정작 그 도면에 생명을 불어넣지 못해 라이선스만 빌려 쓰던 하청업체에 1조 원이 넘는 뭉칫돈을 싸들고 와서 부품을 사 가다니요. 이런 기형적인 권력의 역전이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가 힘없이 다시 내려놓았어요.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도면은 그저 설계도일 뿐 그 설계도를 진짜 살아 움직이는 심장으로 바꾸는 비밀은 끝내 중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리 거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40년 동안 바다와 싸워온 그 손끝의 감각만큼은 결코 복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중국은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그 단순한 진실을 배운 셈이었어요. 회사를 2천억의 통째로 사놓고도 결국 40년의 손끝 감각 하나를 이식하지 못해서 하청업체 앞에 무릎을 꿇다니.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은 세계 3대 설계 회사를 통째로 삼키며 의기양양했지만 정작 그 도면을 진짜 살아있는 엔진으로 만드는 능력은 끝내 손에 넣지 못했던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그 너머에 있는 40년의 시간은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 기장은 그런 제 모습을 곁눈으로 한번 보고는 다시 묵묵히 자기 일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방금 세계 1위 조선소를 무릎 꿇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그 뒷모습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죽어라 용접 불꽃을 튀기며 거대한 배의 껍데기를 짓는 중국은 정작 마진이 5%에 불과해 적자의 벼랑 끝에서 허덕이고 있었어요. 반면 그 배에 심장을 얹어주는 한국은 편안히 앉아서 마진 20%를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잔인한 숫자 앞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도맡은 쪽이 굶주리고 가장 핵심적인 한 조각을 쥔 쪽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였으니까요. 용접공이 불꽃 속에서 몸을 태우며 거대한 철판을 이어 붙이는 동안 그 위험과 고생의 열매는 엔진을 쥔 쪽으로 고스란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한때 그 껍데기를 짓는 일조차 한국이 도맡고 있다고 우습게 여겼지만 정작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훌쩍 넘어 가장 값진 심장만을 쥐고 있었던 거죠. 시장은 언제나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것을 쥔 자에게 가장 후한 값을 치르는 법이었습니다. 금을 캐겠다고 산을 통째로 파헤치는 덩치 큰 광부는 정작 굶어 죽는데 그 광부에게 곡괭이를 파는 상인만 갈퀴로 돈을 긁어 모으는 격이었습니다. 여기서 곡괭이가 바로 엔진이었고 그 곡괭이를 만드는 상인이 바로 한국이었죠. 저는 평생 그 시장의 룰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룰의 가장 깊은 곳에서 누가 진짜 칼자루를 쥐고 있었는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모니터에 찍힌 숫자들이 그 사실을 차갑게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평생을 숫자와 함께 살아온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평생 놓치고 있었던 셈이었죠. 누가 진짜 부를 가져가는가? 그 답은 도면을 그린 자도 배를 지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쇳덩이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였어요. 돈과 서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기계를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 자본주의의 괴물이 한국 노동자들의 투박한 굳은 살 앞에서 비참하게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제가 평생 몸담아온 그 화려한 자본의 세계가 이 시끄러운 공장 앞에서는 한낱 종이 인형처럼 무력해 보였으니까요. 진짜 권력은 돈을 쌓아둔 런던의 금고가 아니라 쇳가루 날리는 이 창원의 손끝에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톱니바퀴는 저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유럽이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친 바다의 심장 박동을 진짜로 쥐락펴락하는 권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저 그 심장이 만들어낸 불을 중간에서 받아챙기던 언제든 대체 가능한 중개상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 초라한 진실 앞에서 평생 고추 쓰고 살아온 어깨가 저도 모르게 축 처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을 35년 넘게 지배해온 견고한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도면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 중국의 자본이 있으며 가장 밑바닥에 한국의 조립이 있다는 그 서열이었죠. 그런데 그 단단한 프레임이 지금 제 눈앞에서 와장창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도면도 자본도 결국 한국의 손끝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저는 그 무너지는 소리를 제 안에서 똑똑히 들었어요. 평생 쌓아온 세계관이 통째로 허물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프레임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35년 경력의 토대였고 제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되새기던 자부심의 뿌리였어요. 그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자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떠받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 위에 서 있던 저는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화끈거리며 수십 년 동안 떠받쳐온 제 오만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런던의 안락한 책상에 앉아 이들을 땀 냄새나는 하청업체라 비웃던 과거의 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참담한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해일처럼 밀려와 제 온몸을 사정없이 삼켜버렸죠. 저는 두 손으로 무릎을 짚은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왔고 귓가에서는 제가 회의실에서 내뱉었던 그 오만한 말들이 자꾸만 메아리쳤어요. 완벽한 레시피만 있으면 밀가루 반죽은 원숭이도 한다던 그 말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제 가슴을 정확히 찔러댔습니다. 원숭이 취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던 거죠. 제가 평생 지켜온 그 알량한 서양의 자존심은 이 쇳가루 묻은 진짜 배기들 앞에서는 한낱 불쏘시개에 불과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그 거대한 수주 현황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숫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차갑게 빛나며 세상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는 런던으로 돌아가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제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들어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어요. 도면이 곧 진리라 외치던 제가
이제 와서 그 도면이 껍데기였다고 말한다면 누가 믿어줄까요? 저는 공장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묵묵히 일하는 강 기장의 넓은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등은 여전히 태산처럼 굳건했고 저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제 자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런던에 돌아왔을 때 로열 마린의 최고층 회의실은 이미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던 그 우아한 공간이 비명과 고함이 난무하는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임원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전화기에 매달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 대신 손해배상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제가 떠나 있던 며칠 사이 회사는 벼랑 끝까지 밀려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매달렸고 누군가는 원망 섞인 눈초리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평소 같으면 명쾌한 지시 한마디로 좌중을 정리했을 제가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찍은 그 도장이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었으니 무슨 낯으로 그들을 다그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가로질러 갈 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호주 해사안전청이 기어이 칼을 빼들었던 겁니다. 고장난 중국산 엔진을 단배들에게 180일 입항 금지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며 바닷길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어요.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배는 단 한 척도 자국 항구에 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한 나라가 문을 닫으면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그 뒤를 따르는 법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호주의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다른 항만 당국들도 잇따라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 등급 안전 승인을 받았다던 그 배들이 이제는 전 세계 어느 항구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단 우리 배들은 짐을 내리지도 못한 채 남태평양을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를 가득 실은 거대한 배들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발이 묶이자 하루에 수백억 원씩 피 같은 위약금이 허공으로 타들어갔어요. 화주들은 분노했고 보험사는 등을 돌렸으며 채권자들은 한꺼번에 빚을 갚으라며 몰려들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파산의 벼랑 끝으로 무섭게 미끄러지고 있었죠. 한때 세계 해운을 호령하던 로열 마린의 이름이 이제는 부도 위기의 대명사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불과 한 번의 도장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 현장 검수 보고서 한 장 보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도장을 내리찍던 제 손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종이 한 장으로 온 바다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만한 손짓 하나가 이제 수십 척의 배를 받아 위에 묶어두고 수많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간신히 몸을 가눴습니다. 끝까지 중국산 엔진의 싼값을 고집하며 저와 에이드리언의 경고를 콧방귀로 묵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사장 올리버 스탠호프였죠. 20%나 싸다는 그 한마디에 눈이 멀어 그는 모든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중국산 엔진을 억지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가가 천문학적인 위약금 폭탄이 되어 고스란히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화주들이 일제히 거래를 끊어버리자 회사의 고가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현장 잡부라 비웃던 올리버가 잿빛으로 질린 얼굴로 성난 주주총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단상 위에서 그는 무어라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주주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분노한 주주 하나가 두꺼운 징계 서류 뭉치를 단상 위로 집어 던졌고 그것이 올리버의 뺨을 정통으로 후려쳤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한때 시가 연기를 뿜으며 저를 칭찬하던 그 거만한 얼굴이 이제는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니까요. 주주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 사기꾼이라 소리쳤고 누군가는 회사를 통째로 말아먹었다며 삿대질을 해댔어요.
평생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모두를 발밑으로 내려다보던 올리버가 그날만큼은 단상 위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만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새겼어요. 결국 올리버는 찢어진 넥타이를 손에 쥔 채 비참하게 짐을 싸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내려다보던 그가 마지막에는 그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등을 보이며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저 역시 그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오만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저 자리는 진실을 외면한 모든 자가 결국 도착하게 되는 종착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후련했어요. 바로 그 무렵 세계의 바다 돈주를 손에 쥔 미국에서 판을 통째로 뒤집는 발표가 흘러나왔습니다. 거대 해운 동맹의 총괄 의장 로버트 갤러거가 워싱턴에서 전 세계를 향해 중대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190cm가 넘는 거구에 과거 해군 장교 출신인 그는 복잡한 서류보다 눈앞에 확실한 실적을 숭배하는 전형적인 실용주의자였어요. 그가 펜을 한번 움직이면 전 세계 바다의 돈줄이 통째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갤러거 의장은 단상에서 놀라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수천 척의 배를 찍어내던 세계 최강국 미국이 이제는 배의 껍데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초라한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한때 바다를 호령하던 조선 강국의 영광은 이미 빛바랜 예시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살 길은 단 하나뿐이라고 갤러거는 잘라 말했어요. 단 한 번의 심정지도 일으키지 않은 무결점의 대한민국 엔진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엔진 3사의 무결점 실측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수만 시간의 항해 동안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었던 그 기록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어느 나라 출신인지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였죠. 실용주의자다운 그 냉정한 판단 앞에서 전 세계 해운업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결정에 토를 달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갤러거 의장이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200조 원, 그러니까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뭉칫돈을 들고 와. 대한민국 엔진 3사 앞에 제발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 달라며 줄을 서겠다는 거였어요. 세계의 룰을 만들던 미국이 한때 하청 공장이라 불리던 한국 앞에 스스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저는 그 발표를 화면으로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옮겨가는 소리가 제 귓가에 똑똑히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때 도면을 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제게 이제 진짜 권력은 그 도면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갤러거 의장은 망설임 없이 기존의 파트너들을 모조리 쳐냈습니다. 그러고는 한국 엔진 3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그 자리에서 독점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그 짧은 순간에 전 세계 해운의 판도가 완전히 새로 짜였습니다. 이제 세상의 거친 바다는 오직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묵직한 심장 박동이 허락해야만 단 하루라도 굴러갈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저는 그 광경 앞에서 세상의 중심이 런던의 화려한 책상에서 대한민국의 시끄러운 조립 공장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잿빛 안개가 런던의 첨탑들을 휘감고 있었지만 그 풍경이 어쩐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가 세상의 중심이라 믿어온 제 확신이 그날로 완전히 막을 내렸으니까요. 저는 창원의 그 시끄러운 공장을 그리고 묵묵히 믹스커피를 마시던 강 기장의 넓은 등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바다의 심장은 그 손끝에서 뛰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도록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평생 단 한 번도 흐트러뜨린 적 없던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각도를 맞추던 그 매듭을 그날은 거칠게 잡아당겨 끌러버렸어요. 빳빳하게 다려져 있던 셔츠 소매도 둘둘 걷어 올렸습니다. 평생 저를 보호하던 그 완벽한 갑옷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느껴졌으니까요.
흐트러진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저는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통제와 완벽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처음으로 풀려난 기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매듭에 평생 목이 졸린 차에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고 단 한 톨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으며 그렇게 빈틈없이 사는 것이 곧 위대함이라 믿었죠. 그런데 정작 위대한 사람들은 손에 기름때를 잔뜩 묻힌 채 마음껏 부딪히고 깨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완벽함이 얼마나 메마르고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던 그 액자 앞에 묵묵히 섰습니다. 평생을 종교의 경전처럼 떠받들어 온 빳빳한 스위스 엔진 도면이었어요. 무반사 유리 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진 그 기하학적 선들을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에게 이 도면은 곧 법이자 진리였고 세상의 모든 위대함이 응축된 성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깨끗한 선들이 텅 비고 공허한 거지처럼만 보였습니다. 저 도면 어디에도 바다의 짠 내음과 파도의 진동은 담겨 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문득 이 도면을 처음 이 자리에 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한 장의 종이가 회사의 자존심이자 제 평생의 신념을 증명하는 상징이라 여겼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 도면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도 진리 위에 서 있노라 자부했죠. 그런데 그 진리가 사실은 가장 거대한 허상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저는 두 손을 뻗어 그 무거운 액자를 벽에서 천천히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쓰레기통 옆 대리석 바닥을 향해 힘껏 내리쳤어요. 와장창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평생 제 오만을 떠받쳐온 그 상징이 그렇게 한순간에 부서져 바닥에 처박혔죠.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빛바랜 도면이 구겨진 채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잔해를 내려다보며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련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만이 깨지는 소리가 그토록 시원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제 얼굴은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어요. 그러고는 저는 텅 비어버린 회사에서 가장 높은 상석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책상 한가운데에 저는 무언가를 아주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올려놓았어요. 창원의 그 시끄러운 공장에서 강 기장에게 양해를 구해 조심스레 복사해온 한 권의 수첩이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닳고 까만 기름 지문이 페이지마다 선명하게 묻어있는 강태석 기장의 낡은 작업 수첩이었죠. 한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물건이 이제는 이 회사에서 가장 높고 거룩한 자리에 모셔진 겁니다. 도면이 떠난 그 자리를 기름때 묻은 수첩이 대신 채운 셈이었어요. 이론이 떠난 자리에 실전이, 허상이 떠난 자리에 진실이 들어선 거죠. 저는 그 수첩을 똑바로 놓기 위해 책상 위 먼지를 손바닥으로 정성스레 쓸어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이토록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 본 적이 있었던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수첩의 거칠고 투박한 표지를 떨리는 두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거친 감촉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한 권 안에는 한 사람이 40년 동안 바다와 싸우며 흘린 땀과 피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도면도, 그 어떤 막대한 자본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무게를 손끝으로 가만히 느끼며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수첩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거친 바다와 맞서 싸워온 대한민국의 위대한 땀방울을 향한 진심 어린 참회였어요. 평생 사람을 내려다보기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서 진정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깊은 숙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평생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어요. 위대함은 깨끗한 책상 위가 아니라 기름때 묻은 손끝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깨달음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35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을 발밑으로 내려다보며 살았습니다. 도면을 그릴 줄 모른다는 이유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이 기름때로 더럽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정작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건 제가 그토록 깔보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는 평생 완벽한 종이 쪼가리만을 숭배해온 오만한 바보였습니다. 저는 텅 빈 집무실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고백을 나직이 입 밖으로 꺼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지만 저는 끝까지 그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런던의 책상 위가 아니라 저 쇳가루 날리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투박한 손끝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깊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오만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제야 어깨에서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안개가 런던의 밤거리를 쓸쓸히 휘감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어쩐지 낯설고 적막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적막 속에서 제 귓께는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제 귀를 채우던 그 종이 넘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멀고 먼 대한민국 창원의 공장에서 들려오던 힘차게 박동하는 거대한 쇳소리였습니다. 그 묵직한 엔진의 심장 박동이 안개 낀 런던의 밤을 가로질러 제 귓가에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40년의 세월이 수만 번의 시행착오가 그리고 한 사람의 미련하고도 위대한 손끝이 함께 만들어낸 소리였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수첩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짜 기적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제 남은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 낡은 수첩 위에 가만히 두 손을 포겠어요. 창밖의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맑은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종이 위에 완벽함만을 좇던 한 사내가 비로소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밤이었죠. 멀리 대한민국의 공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묵직한 심장 박동이 그날 밤 내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제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영원히 제 귓가에 살아있을 것이었어요. 저는 그 박동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웅장하고 거룩한 소리였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